네, 안녕하세요. 최서원입니다. 오늘은 4차 산업혁명과 또 대한민국의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 것 같은데요. 정말 귀한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 안녕하세요. 네, 전 중앙일보 논설위원을 모셨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소개 좀 부탁드리기도 제가 너무 죄송스럽지만 한번 간단하게 인사 부탁드립니다. 저는 30년 동안 언론인으로 지냈습니다. 중앙일보 기자, 중앙일보 워싱턴 특파원, 정치 담당 전문위원, 정치 담당 논설위원을 마지막으로 이제 중앙일보를 퇴사했고, 그 이후에는 이제 여러 가지 새로운 도전을 했는데 그 중에서 유튜브 크리에이터. 네. 그래서 정치평론, 시사평론을 하는 김진 TV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정말 다양한 분야에서 많은 좋은 이야기들을 들려주시고 계신데요. 또 이렇게 직접 뵙게 돼서 너무 영광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무래도 좀 궁금한 것들도 많고 또 얘기해 주실 것들이 많을 것 같아서 한번 가볍게 좀 일반적인 질문 하나 먼저 드리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많이들 듣고 있는 4차 산업혁명이란 어떤 것인지 좀 얘기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아마 우리 최서원 씨는 3차 산업혁명 세대일 거예요. 네. 그 연적으로 보면 저는 이제 2차 산업혁명 세대예요. 그러니까 4차를 알기 위해서는 3차, 2차, 1차를 알아야 되잖아요. 네. 그런데 모든 것이 그러하듯이 1차가 가장 중요합니다. 1차 산업혁명이 산업혁명의 탄생이고 2차, 3차, 4차는 산업혁명의 진화고, 그러니까 1차 시조가 없었으면 2차, 3차, 4차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1차 산업혁명이 사실상 우리 인류의 사건에서 가장 큰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18세기로 하면 이제 1700년대 그때 이제 1차 산업혁명 전까지는 인류의 주된 산업이 농업이었죠. 농업. 근데 농업이라고 하는 것은 기계화가 되지 않으면 발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흉작이냐 풍년이나 따라서 GDP가 달라지고, 그러니까 그 전에는 경제 성장이라는 개념이 거의 없었어요. 경제 성장률이 거의 제로. 그런데 영국에서 1700년대 후반부에 중요한 변화가 발생하기 시작했어요. 영국이 대영제국이라고 해서 식민지를 많이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인도가 가장 그 식민지였는데, 인도에서 면화, 카튼, 이걸로 이제 면직물을 많이 생산을 해서 영국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 전까지 영국의 주된 이 방직 산업은 양목, 양에서 나오는 털, 모직이었는데 면직물에 엄청난 도전을 받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영국에서 위기를 느껴서 이 양모 방직 산업을 발전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기계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방적기. 과거에는 거의 수공업 수준으로 하던 것을 기계가 처음으로 등장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그 기계를 돌리려면 동력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에 동력이라고 하는 것은 이 충력, 소가 끄는 거, 아니면 풍력, 바람, 그리고 수력, 이 풍차, 아니 이 물, 이런 걸로 해서 방적기를 돌렸는데 생산성이 떨어지니까 방적기를 위한 여러 가지 이제 이런 기계를 위한 동력을 우리가 한번 만들어 보자. 그때 이제 혜성같이 갑자기 나타난 게 증기기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제임스 와트가 발명을 한 증기기관. 물을 끓여서 증기로 터빈을 돌려서
이제 그걸로 기계를 돌리는 거죠. 그러니까 제임스 와트가 그때 18세기에 일론 머스크, 그렇죠. 18세기에 일론 딸기가 머스크, 됐네요. 딸기가 네. 엄청난 한 사람의 천재가 인류의 문명을 확 바꿔버려요. 네. 증기기관이라고 하는 동력이 만들어지니까, 자, 증기로 방적기도 돌릴 수 있죠. 그리고 증기차, 증기 선박, 무엇보다도 증기기관차. 그 증기기관차를 달리게 하려면 철도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 철도를 만들려면 철이 또 엄청나게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철강 산업이 발달합니다. 철광석에서 철을 뽑아내려면 석탄을 떼야 돼요. 그러니까 석탄 산업이 또 발전해요. 그러니까 이 방적기로 시작된 기계 문명의 발달이 엄청난 산업혁명을 가져오게 돼요. 철도가 식민지로 다 수출이 돼요. 유럽으로 이게 번지고. 그래서 1700년대 후반서부터 1800년대 초반까지 엄청난 이 기계 문명의 전 세계적인 확산, 이것을 제1차 산업혁명이라고 부릅니다. 산업혁명이 탄생한 거죠. 산업의 탄생. 그 전에 농업이었다. 그러니까 인류가 이제 엄청나게 경제 성장률이 늘고 도시가 생겨나, 인구가 늘고 여러 가지가 사회, 경제, 정치적인 게 다 바뀌게 됩니다. 혁명을 겪게 되는 것이죠. 자, 2차는 이제 진화하는 거예요. 거기서 20세기 후반 1900년대로 들어와서 이제 중요한 어떤 것이 생기냐면 전기가 발명이 되죠. 전기라는 게 깨끗한 더 효율적인 새로운 동력이잖아요. 이 전기를 기반으로 해서 엄청난 2차 산업혁명이 터지게 되는 거예요. 이제 중화학공, 이제 뭐 자동차, 선박, 화학, 그리고 전기, 전자. 특히 이제 전자가 나중에 3차 산업혁명의 모태가 되는 거죠. 전자산업은 이제 트랜지스터로부터 시작을 해서 반도체로 진화를 해서 반도체가 3차 산업혁명의 이제 쌀이 되는 거예요. 3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20세기 1900년대 후반부서부터 21세기 초반까지 쉽게 얘기하면 컴퓨터와 인터넷, 정보화 산업. 2차 산업혁명이 전기와 중화학이면 3차 산업혁명은 정보와 컴퓨터와 인터넷. 근데 이게 3차 산업의 탄생이고 우리 최세원 씨가 그 세대. 맞습니다. 나는 중화학 세대. 네. 제 2차 산업혁명 꼰대 세대. 너무 설명을 잘해주시니까 쏙쏙 들어가네요. 나는 군대도 박정희 대통령 군대를 갔다 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가장 고대하는 4차 산업혁명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4차 산업혁명은 뭐냐? 3차 산업혁명이 정보와 컴퓨터, 인터넷인데 정보의 연결이거든요. 정보를 인터넷을 통해서 마구 달리게 합니다. 인터넷이라고 하는 정보와 고속도로를 통해서 전 세계를 정보가 막 누비게 만드는 것이 3차 산업혁명이었습니다. 그런데 더 빨리 다니고 더 깊숙하고 광범위하게 연결하고 그리고 정보에다가 지능을 다는 거예요. 지능이라는 날개를 달아요. 정보에다가. 정보가 지능의 날개를 달아서 마구 춤을 추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4차 산업혁명의 특징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초연결. 연결보다도 훨씬 더 드라마틱하게. 그건 이제 하이퍼 커넥티비티. 초연결. 또 하나의 특징은 초지능. 슈퍼 인텔리전스.
우리가 이제 인공지능이라고 네. 얘기하는 정보에다가 지능을 달아가지고 정보가 마음껏 한번 춤추게 만들어보자. 이것이 4차 산업혁명인데 4차 산업혁명이라는 용어는 2016년에 나왔습니다. 6살밖에 안 되죠. 네. 근데 분야가 정보가 막 춤을 추는데 분야가 예를 들자면 증강현실이라고 하는 AR, 네. 그 가상현실이라고 하는 VR, 네? 그런 거. 그 다음에 게임, 그 다음에 각종 엔터테인먼트, 그 다음에 가상화폐, 네. 그 다음에 NFT, 네. 네? 요즘 많이 듣고 있죠. 재생 불가능한, 네. 네. 그리고 메타버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인공지능이라고 얘기하는 이런 갈래갈래 수많은 방향으로 정보가 다양한 형태로 마구 날뛰게 만들어보자. 마구 날뛰게 만들어보자. 그런데 이 4차 산업혁명이 이 인터넷이 평면적이라는 것이라고 하냐면 고속도로를 마구 달린 것이라고 한다면 4차 산업혁명은 거의 평면적인 것이 아니라 입체적, 3D. 뭐 우주에서 막 이렇게 날뛰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춤추는 거예요. 마구 그냥 정신없이. 스타워즈. 정보의 스타워즈가 4차 산업혁명입니다. 그런데 그 4차 산업혁명에서 제가 이건 일단 시청자들을 위해서 쉽게 설명을 하면 메타데이터 시티 같은 회사는 뭘 하려고 하느냐. 어차피 메타버스 영역에서 한 7, 8개, 많게는 10개 분야에서 정보가 춤을 추니까 이 정보를 하나의 큰 놀이터로 한번 만들어보자. 이 정보를 위한. 그래서 놀이터에 와서 니들 마음대로 춤춰봐라. 서로 연결이 되고. 제가 얘기했죠. 하이퍼 커넥티비티가 생명이라고. 각자 날뛰면 안 되는 거예요. 각자 엄청난 컨텐츠를 가지고 있는데 게임, 엔터테인먼트, 드라마, 이런 AR, VR, 이 엄청난 스포츠까지 엄청난 이 4차 산업에 날뛰는 정보들을 한 군데로 다 모아보자. 이게 메타데이터 시스템입니다. 놀이터를 만드는 거예요. 콜라텍. 콜라텍 아시죠? 콜라 먹고 춤추는 거. 아, 네네. 디스코텍. 네네. 청소년들이 술 먹을 수 없으니까 콜라 먹고 춤추니까 지성훈 씨 공부만 했구나. 콜라. 4차 산업혁명의 콜라텍이 메타데이터 시스템. 그럼 콜라텍 하면 입장료가 있어야 되잖아요. 돈을 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들어가서 콜라도 사 먹고 음악도 주문하고 통용되는 화폐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MDC, 메타데이터 코인. 이 가상화폐 만들어가지고 서로 그냥 10여 개의 날뛰는 컨텐츠가 자유롭게 하나의 통용 화폐를 써보자. 이게 MDC입니다. MDC도 거래를 해야 되잖아요. 최근에 오텍스라고 하는 거래소에 상장했다고 하더라고요. 앞으로는 자체 거래소도 만들다고 하고 4차 산업혁명이 조금 감이 잡힙니다. 정말 말 그대로 날뛰는 그런 이미지 정도만 있었는데 또 이렇게 하나의 또 놀이터를 만드는 곳이라고 또 얘기를 해주시니까 되게 이해가 쏙 되는 것 같아요. 여기서 이제 1차, 2차, 3차, 4차까지의 역사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진짜 말씀하신 대로 시작점부터 이제 쭉 그 그림을 보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발전을 해왔는지도 보이고 또 생각이 드는 게 이 4차 산업혁명 그리고 이 다음에 뭔가가 또 오겠구나. 정말 빨리빨리 우리가 움직여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빨리빨리 움직입니다. 그게 핵심입니다. 만약에 4차 산업혁명에서 낙오를 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 한국을 포함한 이 중국, 일본, 동아시아가 전통적인 농업 봉건주의 국가였잖아요. 그래서 봉건 체제를 까부수는 정치 혁명도 늦었고 전부 유럽에서 영국에 잘 아시겠지만 청교도 혁명,
1640년대에 다 나왔거든요. 네. 1649년 명예혁명 1688년 권리대장정 인간의 인권이 보장된 권리대장정 이런 정치혁명으로 공권체제를 타파하고 권력을 국민들, 인민들에게 나눠주는 체제가 돼야 나라가 경제적으로도 혁명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영국이 산업혁명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영국이 되게 다른 나라보다 100년이 빨랐는데 미국이 1776년에 독립혁명, 프랑스가 1789년에 프랑스 혁명, 그 사회주의지만 러시아가 1917년에 러시아 혁명, 독일이 1918년에 독일 혁명 이런 걸로 해서 전부 다 정치혁명을 다 이뤘는데 중국하고 한국하고 일본은 잠자고 있었어요. 물론 일본이 조금 빨랐지만 메이지 혁명으로 중국을 다 잠자고 있었다. 다 1820년에 중국이 농업국가였는데 1820년에 중국의 GDP가 세계의 3분의 1이었어요. 농업국가로서. 현재 미국의 GDP가 17조 달러인데 세계의 4분의 1이에요. 1820년대의 농업국가 중국이 지금의 산업국가 미국보다 훨씬 더 경제적인 영향력이 컸어요. 그런데 1820년에 산업혁명에서 낙오되니까 2차 산업혁명 1900년대에서도 낙오되니까 그때 중국은 완전히 중공이라고 불리는 공산주의 체제예요. 홍위병의 나라. 그러니까 2차 산업혁명에서 낙오하고 겨우 3차 컴퓨터 인터넷에 따라 붙었는데 1차, 2차 산업혁명에서 낙오를 하니까 1820년대 3분의 1, 세계의 3분의 1이었던 GDP가 1900년대 후반에 전 세계의 20분의 1로 추락을 했어요. 정말 많은 폭으로 3분의 1이 20분의 1로 추락을 해버렸어요. 산업혁명에서 낙오하면 이 꼴이 된다. 근데 다행히 우리나라는 1차 산업혁명에서 완전히 잠자고 있었잖아요. 공권주의 농업국가로. 그리고 일제한테 36년이라는 세월을 빼앗겼잖아요. 그런데 다행히 1948년에 대한민국을 건국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승만 대통령이 미국의 자유시장 경제를 들여와요. 근데 3년 또 전쟁을 치렀잖아요. 그래서 1954년서부터 전쟁 치른 이듬해 1954년서부터 산업혁명이라는 버스에 타야 된다. 이런 것을 대한민국이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그런 분야에서의 큰 공헌은 원자력. 미국의 원자력 전문가로부터 원자력에 관심을 갖고 원자력으로 전기를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를 듣고 그 돈 그때 달러가 국민소득이 60달러, 70달러. 지금 우리나라가 35,000달러. 세계 135개 나라 중에서 당시에 우리나라 랭킹이 122. 못 사는 순서, 못 사는 순서에 딱. 그때 이승만 대통령이 1인당 6,000달러를 들여가지고 247명을 유학생을 보냅니다. 미국, 영국, 캐나다에 너희는 원자력만 배워와. 최선 씨가 했던 순수미술 같은 거 말고. 원자력이 답이다 하면서 이제 원자력을 배워와. 그래서 그 사람들이 다 원자력을 배워옵니다. 그리고 서울대학교에 원자력 공학과를 만들고 원자력 연구소를 짓고 연구용 원자로를 만들고 그때서부터 24년이 지나서 박정희 때 1978년 고리 원자력 발전소 1호기를 최초로 만듭니다. 이 원자력 발전이 값싼 전기를 공급을 해서 박정희 대통령이 1960년대에 전자산업, 그 다음에 70년대 중반에 반도체, 그리고 70년대에 중화학공업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 전자산업, 반도체, 중화학공업이
3차 산업혁명의 모태가 되고 오늘날 4차 산업혁명에서 한국이 주도국가가 될 수 있게 된 거예요. 네. 만약에 2차 산업혁명, 1900 원자력과 전자산업과 중화학공업이라고 하는 전자산업의 2차 산업혁명의 버스에 대한민국이 마지막으로 올라탑니다. 이때 이 버스를 놓쳤으면 메타데이터 시티도 없고 나도 없고 최소원 씨도 없고 네. 아무것도 없는 저만치 다들 가 있는데 저희는 갈 수도 없는 곳으로. 그때 박정희 대통령, 이건희 회장, 이병철 회장, 네. 정주영 회장 이런 선각자들이 2차 산업혁명의 버스에 올라탄 겁니다. 네.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 때 정보화 고속도로를 깔았잖아요. 그래서 21세기 초반과 이때에 우리나라가 정보화에서 이제는 리드 국가에 포함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4차 산업혁명이라는 호기를 맞았네요. 이제는 거의 이제 물 만난 고기다. 네. 나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렇죠. 이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것은 왜냐? 이 하이퍼 커넥티비티와 슈퍼 인텔리전스 네. 그리고 이 10여 개의 각종 이 4차 산업혁명의 선수들이 다 뛰어들어서 놓을 수 있는 서비스 플랫폼 이것을 만들어서 노는 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제가 생각할 때는 크리에이티비티입니다. 창의성. 네. 창의성은요 어떤 나라에서 나오냐면 산업화, 근대화, 경제발전과 민주주의가 동시에 다 완벽하게 완성된 나라. 이 나라에서 젊은이들이 네. 걱정, 고민 없이 아무 압력과 회유와 부족을 받지 않고 그저 나는 공부하고 일만 하면 내가 해낼 수 있고 이 나라를 발전시킬 수 있다는 창의성. 이거는 1961년에 박정희 대통령이 5.16 군사혁명을 해서 1987년에 우리가 민주화를 달성할 때까지 26년이라는 짧은 기간에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다 달성을 했어요. 이거는 세계가 산업혁명을 이루고 뭐 1차에서 2차로 갔던 뭐 200 몇 년의 기간을 우리가 10분의 1로 압축해서 해버립니다. 압축 성장. 26년 만에 산업화와 민주화를 다 달성을 해서 1990년대서부터 그 이후의 세대들은 우리 최소원 씨 같은 세대 이 세대들은 자기가 능력과 의지만 있으면 공부하고 일을 하는 데에 아무런 구속이 없어요. 정신적인 구속이 있어요? 그게 없는 것 같습니다. 물론 어느 나라나 젊은 세대가 어려움은 있어요. 네. 교육, 취업, 결혼, 출산 이런 것들은 다 모든 나라가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거고 내가 얘기하는 젊은이들의 창의성은 그런 차원을 넘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나라가 젊은이들의 창의성을 어떻게 발현시켜 줄 수 있느냐. 제2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나라가 추축국 엑시스라고 불리는 추축국 3개 나라가 독일, 이탈리아, 일본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20세 청소년들의 신장이 키가 일본보다 커요. 이탈리아하고 똑같아요. 독일보다 조금 작습니다. 독일은 이제 북유럽이니까. 대한민국이 지금 이렇게 됐어요. 그들 나라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그 이제 경제 성장을 뜻하는 것입니다. 최소원 씨 같은 존재가 그 경제 성장에 그저 산물이자 살아있는 증거, 신장. 그리고 꼭 미스 코리아 출신이라고 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거침없는 외모. 요새 다 길거리 돌아다니면서 젊은이들 보세요. 다 거침없는 외모. 남자들은
청년들은 외국 청년들처럼 딱 벌어지고 키가 크고 네. 여성들은 다 슈퍼모델처럼 몸매가 날씬하고 피부가 깨끗하고 서구형 네네. 외모를 많이 가지고 있죠. 이것이 한국 경제성장 산업화의 살아있는 증거래요. 네. 그리고 분위기가 우리나라만큼 100% 민주주의를 하는 나라 많지 않아요. 경찰들 집단 데모하는 거 보세요, 요새. 네? 쉽게 얘기하면 네. 경찰들이 집단적으로 데모하는 나라가 지금 대한민국이에요. 완전히 민주주의가 100%를 넘어서 내가 봤을 때는 120%. 진정한 민주주의는 아니지만 네. 사회가 구속의 먹구름이 그렇게 하나도 없다. 네네. 이런 분위기에서 대한민국의 젊은이들이 완전히 창의력이 폭발하고 있어요. 네. 내가 특정 정권을 얘기해서 좀 그런데 물론 그 전에 다 문재인, 박근혜, 이명박 정권 때 다 쌓인 거지만 네. 윤석열 정권 들어서 젊은이들의 창의력이 폭발을 하고 있어요.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 때 무지개가 떠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하늘에 네. 너무 친정권 발언이라고 또 우리 젊은 시청자들이 한마디 하겠나? 어쨌거나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에 하늘에 무지개가 떴답니다. 그 다음서부터 이제 좋은 일만 얘기하는 거예요. 네. 물론 윤석열 대통령과 정권이 잘못하는 것도 많죠. 실수하는 것도 많지만 그거는 나중에 얘기하고 네. 갑자기 손흥민 선수가 영국 EPL에서 득점왕이 되어버렸어요. 네. 네. 전 세계가 난리가 났었죠. 그러고 나더니 깐느 영화제에서 네. 우리 그저 박찬욱 감독하고 네. 우리 그 영화 배우 깐느 영화제에서 최우수 남우주연상과 최우수 감독상을 받았습니다. 네. 그러더니 많은 사람들은 구체적으로 기억하지 못하지만 피아노, 바이올린, 첼로 세 개 분야에서 내노라는 세계 유명 깡꾸루에서 한국의 젊은이들이 다 우승했어요. 처음 듣죠? 이번에 그 피아니스트 그거는 얘기 소리 듣죠. 네. 자, 네. 그런 일도 있었고 네. 그리고 수학의 노벨상이라고 하는 필즈상 네. 필즈상도 수상을 했죠. 네. 허준이가. 그리고 그러더니 우리나라에 불모졌던 육상 높이뛰기에서 스마일 점퍼라고 하는 우상혁 씨가 세계 2등을 했어요. 이거 금메달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한국의 젊은이들이 지금 무섭게 치고 나오고 있어요. 어떤 미국이나 유럽이나 아시아의 선진국보다도 훨씬 더 뛰어나요. 이런 것이 나는 한국의 창의력이라고 봅니다. 한국 사회의 창의력. 크리에이티비티. 3차 컴퓨터 인터넷서부터 발현되기 시작한 한국의 벤처 1세대, 2세대 이 그룹들이 그때는 이제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을 했는데 이제 4차 산업의 무대야말로 이들이 쉽게 얘기하면 앞으로 광분할 때 이들이 광분하는 일만 남았다. 왜냐? 한국처럼 창의력인 나라 경제와 민주주의에서 거북적거리 없는 나라에서 자란 젊은이들이 광분하지 못하면 그건 당신들 책임이야. 그건 바보다. 막 미친 듯이 뛰어서 4차 산업혁명의 이 메타포스 이거를 주름 잡아야 됩니다. 그러나 저는 할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유럽이 왜 반도체라든가 배터리라든가 전기차 한국 같은 거 한국 왜 못 따라오느냐? 일본의 소니가 왜 삼성전자에게 졌느냐? 네? 중국은 중국은 전제주의적 권위주의적 사회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절대 중국은 이 창의력의 경쟁에서 우리나라를 못 돌아와요. 일본은 어떤 사회의 종속이 되는 개인보다는 직장, 개인보다는 사회 이런 분위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발전이 점점 우리나라에 뒤처지는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개인의 창의력으로 우리나라하고 견줄 수 있는 나라는 미국. 그러면 유럽의 뭐 한 두세 개 정도 국가? 네. 지금 GDP 순서로 따지면 말이죠. 미국이 17조 달러로 세계 1위. 중국이 13조 달러로 세계 2위. 세계 3위가 일본. 4위가 독일. 그리고 이제 한 단계 내려와서 영국, 인도, 프랑스, 그리고 8위가 이탈리아, 9위가 캐나다, 10위가 우리가 한 1조 8천억 달러로 세계 10위입니다. 네. 저는 4차 산업혁명에서 우리가 주도권을 잡으면 캐나다하고 이탈리아 이건 차이가 얼굴이 나지 않거든요. 따라잡아서 영국, 인도, 프랑스 대열에 갈 수 있다고 봐요. 네네. 그러면 우리가 세계 8위거든요. 8위. 이미 공업 국가의 순위로만 따지면 우리나라가 세계 7위. 그러니까 4차 산업혁명에서 젊은이들이 창의력을 발휘해서 주도해야 한다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기서 낙오가 되면 이제 워낙 이 발전하는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전자 디지털 문명은 한번 낙오하면 따라하기가 참 힘들어요. 중화학공업은 그래도 조금 어떻게 해볼 수 있겠는데 네네. 그래서 4차 산업의 중요성이 그렇게 심각합니다. 네네. 뭔가 말씀하신 것처럼 아까 역사를 딱 들어봤을 때 뭐 몇백 년에 걸쳐서 좀 이어져 왔던 게 이제 4차 산업혁명이 되면 훨씬 더 빠른 시간 안에 일어나고 또 없어지고 또 다른 혁명이 또 일어날 것만 같아서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때 또 저희 이런 청년들이 뭔가 주도적으로 다양하게 펼칠 수 있는 것들을 많이 최대한 방부다듯이 펼쳐 주어야 이 산업혁명에 뒤떨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확실히 그 압축 성장이라는 게 부작용을 많이 일으켰기 때문에 지금 청년들이 뭐 이렇게 고생을 하고 있다라고 뭐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있는가 하면 그 말씀하신 대로 압축 성장을 했었던 그런 어떤 그 힘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더 빠르게 성장하고 따라잡을 수 있는 것 같기도 해요. 컨텐츠를 보면 이제 4차 산업의 우리 주요 라이벌이 미국, 인도 뭐 이런 나라들인데 인도가 참 재밌어요. 인도의 젊은이들도 경제와 민주주의라는 데에서 우리나라와 비슷한 풍토를 즐기고 있어요. 경제 성장이 아까 경제가 영국 다음에라고 했잖아요. 세계 1위. 인도가 그 미국이 이제 헐리우드라고 하지만 인도를 발리우드라고 해요. 발리우드. 인도 영화를 보면 그 창의력과 춤과 노래와 진짜 헐리우드 영화 못지않아요. 근데 영화를 잘 만드는 나라가 4차 산업혁명을 잘합니다. 영화, 드라마 이런 컨텐츠야말로 상상력의 세계입니다. 마구 상상력에서 광분할 수 있는 나라. 그러니까 요새 K 컨텐츠는 정말 K 드라마, K 영화는 너무 핫하죠. 너무 핫하고 그 상상력과 이 발상의 자유라고 하는 게 제가 말씀드린 아까 우리 한국 사회의 거쳐오는 크리에이티비티와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제 넷플릭스를 자주 보는데 거기 보면 한국의 드라마들 뭐 오징어 게임부터 시작을 해서 지옥 그리고 최근에 내가 아주 즐겨봤던 우리들의 블루스 이런 것들 최근에 또 이상한 변호사 우효문 뭐 이런 것들 제가 옛날에 이제 미국 드라마 하우스 오브 카즈 이런 거 봤을 때 참 보셨죠? 정말 그 상상력과 그 기획력과 이 컨텐츠의 짜임새와 감탄을 했었는데 정말 우리들의 블루스 같은 이런 드라마, 미드 시리즈에 나는 전혀 뒤처지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것도 그런 거 보면 드라마와 영화를 잘 만드는 나라의 젊은이들이 4차 산업혁명에서도 주도력을 발휘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정말
인도는 그 되게 또 특이한 문화가 있긴 한데 또 거긴 되게 폐쇄적인 느낌도 되게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미국에서 살았을 때 인도 친구들이 굉장히 똑똑하고 학업적으로도 너무 우수한데 또 조금 되게 폐쇄적이고 보수적이고 자기네들끼리 이렇게 뭉치는 게 되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국 문화는 좀 다른데 그러면은 나중에 또 보시면 인도가 지금은 아직 뭐좀 4차 산업혁명에서 두 개를 또 같이 드러낼 거라고 예상하시는 지금 이제 각축을 벌이는 대열에는 네. 들어와 있죠.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런 어떤 분위기까지 고려하면 한국이 더 유리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제 상대적으로 이제 한국, 미국 사실 이런 경쟁이 유럽의 한두 개 국가 정도 뭐 이렇게 해서 그럼 정말 한국의 1차 산업은 아예 놓쳤고 2차 산업 때 마지막 버스를 탔던 한국이 4차 산업혁명에서 5차 산업혁명 이럴 때에 진짜 버스의 운전석을 잡게 되는 이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는 것이죠. 저희가 잘해야 되겠어요. 앞으로 정말 앞으로 미래가 어떻게 펼쳐질지 모를 정도로 급성장을 할 것만 같은데 근데 물론 저희가 이 산물이라고 하셨잖아요. 그 역사의 산물 하나의 증거가 되었는데 그 쓰신 칼럼을 제가 봤을 때 그래서 저희한테 선조의 피가 흐른다 이런 대목이 되게 눈에 띄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비슷한 맥락인 것 같은데 저희가 지금 이 위치, 이 자리에 있는 것도 어떻게 보면 그 이전에 이루어 주셨던 그런 업적 그리고 많은 사건들, 좋은 일들로 인해서 저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젊은 시청자들에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건국 대통령 이승만, 근대화 대통령 박정희 이런 분들 얘기할 때 무슨 뭐 독재, 4.19, 부정선거, 유신, 긴급조치 이런 것만 생각하지 말고 모든 사물에는 양면이 있는 겁니다. 모든 정권과 정치가들에게는 공과가 있어요. 다 이승만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들은 과가 3이고 공이 7 짜게 봐서 박정희 대통령 같은 경우는 과가 1 내지 2, 공이 8 내지 9 그러니까 젊은 시청자들은 그런 위대한 지도자들의 공을 좀 봐서 그분들이 원자력, 반도체, 전기, 전자산업, 중화학공업을 일으키지 않았더라면 그분들이 2차 산업혁명의 마지막 버스를 타지 않았더라면 지금 젊은 시청자들 당신들이 지금 이 나라에 없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자체가 없다. 북한에게 먹혔을지도 모르고 그래서 우리 젊은 시청자들에게는 그런 선조들의 피가 흐르고 있으니까 그분들이 독재를 했어도 애국 독재고 창의적인 독재고 결국은 국민을 가난해서 구제하고 먹여 살리려고 한 독재였기 때문에 그런 좋은 점을 받아들여서 아 좋다 그분들이 또 못다 이룬 그분들의 단점을 내가 또 한번 메꿔보겠다 해서 선조들의 피가 내 몸속에 흐른다 나는 이런 대한민국 창의력인 대한민국의 산물이다. 그러니까 내가 마음껏 한번 뛰어보겠다. 광분해보겠다. 이런 의식을 가지라는 뜻에서 제가 제목을 그렇게 답니다. 맞는 말씀이십니다. 아니 그리고 저는 이제 어른분들이랑도 많이 이렇게 뵐 일들이 있는데 그럴 때 보면 정말 저희가 배울 수 있는 부분들이 너무 많은데 또 어떤 친구들은 또 어른분들이랑 되게 대화하기 어려워하고 그런 좀 간극? 어떤 어쩔 수 없는 그 세대에서의 차이가 있잖아요. 근데 저는 느끼기에 그런 세대 차이에 있어서도 서로 뭔가 극복을 하고 협력을 했을 때 더 큰 뭔가 좋은 시너지가 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젊은이들은 뭔가 새로운 것에 대해서 빠르게 반응을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지만 또 어떻게 보면 그 노하우라는 게 부족하잖아요. 경험적인 거. 뭐 인생에 대한 것도 짧으니까 그래서 저는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어른분들에게는 이런 부분 또 젊은 친구들은 이런 4차 산업혁명에서 젊은이들이 가장 경계해야 될 것
경계해야 될 거는 우리가 굉장히 가상의 세계에 살게 됩니다. 물론 AR은 현실 기반을 바탕으로 해서 이것을 확대시킨 거지만 VR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가상현실 속에서 사는 거예요. 네. 게임도 사실은 가상현실이죠. 드라마나 영화도 다 가상현실입니다. 화폐도 우리가 가상화폐라고 하잖아요. 네. 가상화폐라고 하잖아요. 메타버스의 메타 자체가 가상이라는 뜻입니다. 버스는 유니버스의 버스, 우주의 버스. 앞으로 4차 산업혁명으로 들어갈수록 우리가 책을 더 멀리 하게 돼요. 네. 종이와 신문을 더 멀리 하게 돼요. 사람을 만나서 직접 얘기하는 것보다는 그저 앞으로는 모바일과 컴퓨터와 또 다른 어떤 매체, 모바일 매체, 그 다음에 이제 이 가상화폐, 이런 것이 우리들의 삶을 지배하게 된다. 그러면 아날로그 세계가 우리에게 가져다 줄 수 있는 정서와 장점과 인간미와 인간적인 고민과 이런 것들, 그리고 윗세대와의 연결, 소통, 이런 것에 대단히 소홀히 할 수 있게 됩니다. 손으로 쓴 연애 편지를 덜덜덜덜, 예? 밤새 손으로 연애 편지 썼다가 네. 아침에 일어나서 덜덜덜덜 하면서 이거 읽어보다가 아이 안 돼, 마음에 안 들어서 찢어버렸던 세대의 그 따뜻한 감성을 네. 지금 모바일 4차 산업혁명 세대가 어떻게 이해하냐 이거예요. 좋아하는 여학생한테 전화 한 통화 걸기 위해서 예? 줄 서서 3명 내면 앞에 있는 공중전화 줄 섰다가 서너 명 다 해서 기다려서 50원짜리 동전 넣고 이거 다이얼 돌려가지고 그 집 엄마나 오빠가 받으면 어떡하지? 이게 달달 떠고 네. 전화하다가 뒤에는 또 빨리 끊으라고 눈초로 다 쳐다보고 있지. 그러면 근데 어떻게 전화가 얻어서 뭐 누구 좀 바꿔주세요 그래가지고 바꾸면 그거 한 30초, 1분 동안 얘기하면서 그때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될까 미리 다 준비해놨다가 네. 손바닥에 적었다가 그대로 전화했던 그 떨리는 심장을 지금 4차 산업혁명 세대가 어떻게 이해하냐 이거예요. 네. 그렇죠. 이별도 그냥 또또또또 해가지고 문자로 해서 문자한다. 응? 해고 통지서도 문자로 해서 탁 보내고 막. 네. 메타데이터 시티는 안 그러겠지만. 그렇죠. 네. 이런 가상과 하이퍼 커넥티비티가 가져올 수 있는 어떤 인간미의 상식, 네. 인간성, 네. 이런 것의 상식, 이런 것에 몰입할수록 우리가 그것을 보충할 수 있는 다른 영양제를 끊임없이 먹어야 됩니다. 응? 책도 간편하게 읽을 수 있는 책 같은 것도 이제 다 있어야 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사유를 깊게 할 수 있는. 그리고 너무 가상과 드라마의 공간에 빠지지 아니하고. 그래서 지금도 저는 4차 산업혁명, 3차 산업혁명, 컴퓨터, 인터넷, 모바일, 게임 이런 것보다 저는 지금도 중화학공업 얘기를 들으면 가슴이 뛰어요. 배 만드는 거. 큰 유조선이 움직이는 거. 컨테이너는 태산 같은 컨테이너선이 화물을 싣고 운행하는 거. 이런 산업을 경영하고 이런 배를 운행하는 선장들을 내가 더 좋아하고 존경을 합니다. 그러니까 메타데이터 시티 경영진도 좋아하지만 내 마음속에 그런 게 있어요. 4차 산업혁명이 절대 채워줄 수 없는 어떤 인간의 공간이 있다. 이거는 일부러 채워요. 우리가 영양제. 그래서 필요하고 불가피한 도전이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다. 거기서 반드시 승리해서 거기서 나오는 부산물로 우리의 나머지 부족함을 동시에 같이 메꿔 나가야 된다. 이게 제 철학입니다. 네. 정말 뭔가 숲이 탁 맞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정말 저는 그게 궁금했던 질문이었거든요. 말씀하신 대로 서로 인간 대 인간이 만나는 일도 적어질 거고 인간이 하는 일을 이제 기계나 아니면 아예 다른 인공지능이 대체해 가고 있는데
점점 사람 간의 그런 온기는 적어지는 것 같고 이런 너무 차가운 시대가 오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한편으로는 했었는데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또 이 혁명을 주도해서 나온 부산으로 채워나가는 것도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러면 너무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슬슬 마무리를 하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해주셨던 너무 좋아하시는 메타데이터 시티에 저희 이 어떤 시스템적으로 또 앞으로 미래에 나아갈 때 어떻게 해야지 더 많은 사람들이 함께 할 수 있고 또 성공을 위해서 우리가 나아갈 수 있을까라는 거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구체적이고 전문적인 분야는 잘 몰라요. 잘 몰라요. 근데 지난번에 우리 최성원 씨가 장진우 회장하고 네. 대담을 할 때 보니까 나한테 장진우 회장의 프로필을 그때 처음 들었는데 네. 두 가지가 눈에 띄더라고요. 하나는 한진그룹에 오랫동안 근무하다가 뛰쳐나와서 네. 인터넷 여행사를 만들어서 직원이 한때 150명 가까이 있었다. 이거. 또 하나는 민족사관고등학교에 영어교육센터장을 했다는 거. 네. 네. 두 가지가 참 눈에 띄더라고요. 네. 자, 한진을 뛰쳐나와서 인터넷 여행사를 만들었다고 하는 것은 아날로그로 뛰쳐나와서 디지털을 한번 해봤다는 것이거든요. 네. 응? 그러니까 이 개척정신. 네. 그래서 그 나름대로의 먼저 눈을 뜨고 또 나름대로 성공을 했고 그런데 민족사관학교라고 하는 것은 사실 어떻게 따지고 보면 사상적으로 따지고 보면 디지털보다는 아날로그 네. 전형적인 아날로그 네. 제가 그 최명재 회장님을 상당히 좋아하는데 민족사관고등학교를 만들었다 바스테르 유업이라고 해서 우유회사를 만들어서 번 돈으로 강원도에 땅을 사가지고 건물을 멋있게 짓고 이름도 민족사관고등학교라고 참 만들고 해서 우리나라의 영재들을 다 뽑아가지고 고등학교 교육을 시킨 것 아닙니까? 네. 최명재 회장이 엄청난 고집스런 노인뿐이었습니다. 네. 바스테르 유업의 광고가 지금도 생각이 나요. 주요 신문 일면 하단에 네. 이렇게 5단짜리 쫙 광고를 그 목장 울타리 네. 이 표시를 쫙 해가지고 이 번 돈을 계속 민족사관학교에 투자를 합니다. 반대하는 사람들도 많고 이건 무슨 뭐 소수의 엘리트 교육 아니냐 뭐 이런 비판도 있었고 하지만 그분은 이렇고 이게 일본의 마쓰시다 정경숙하고 비슷합니다. 마쓰시다 전기의 그 창업주가 돈을 들여서 일본의 인재들 정경숙 정치경제의 인재들을 키워서 지금 그 사람들이 일본의 정치인이 되어 있고 뭐 이렇습니다. 근데 우리 장 회장이 거기에 영어 교육센터 물론 그래서 외국에서 공부를 많이 했으니까 영어에 좀 상당히 뭐 일이 있으니까 했겠다라는 느낌이 들었는데 영어도 영어지만 민족사관학교라는 데에 어떤 자기 인생을 접목시켰다는 거. 그래서 나는 상당히 그 부분이 굉장히 좀 인상이 깊었어요. 내가 민족사관학교를 내가 워낙 좋아하니까. 아날로그에서 뛰쳐나와서 디지털로 갔다가 다시 아날로그로 강원도 산속으로 들어갔다가 다시 지금 이제 메타데이터 시티로 디지털의 세계에 나와서 지금 폼 잡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어떤 이승만 대통령이 말이죠. 이승만 대통령이 없었으면 우리나라가 없었고 최성원 씨가 없고 내가 없습니다. 근데 인간에서 한 사람의 천재가 10만 명을 먹여 살린다고 하는데 한 사람의 천재가 대한민국인 경우 같은 경우는 지금 5천만을 생존시키고 있는 거예요. 이승만 대통령이 1875년생인데 1875년생인데 아주 그 왕가 이씨 왕가의 후손 아닙니까? 그래서 어렸을 때 이
한학 공부를 해야 돼. 서당을 다니는 거죠. 한학에서 굉장히 조예가 깊었어요. 그런데 배제 학당이라고 하는 선교사가 세운 이 학당에 들어가서 기독교를 접하고 영어를 접하고 선교사의 교육을 받고 자기 자신의 이 한문 서당으로 형성이 되어 있는 자기 자신을 버려버리고 완전히 서구 학문을 받아들였어요. 성경, 영어, 서구 문명 그것이 바탕이 돼서 미국에서 독립운동을 그것이 바탕이 돼서 미국의 자유시장 경제를 한국에 들여온 거예요. 이승만 대통령이 중국에서 독립운동을 했으면 중국식 사회주의로 대한민국을 건국했을지 몰라요. 그럼 대한민국이 공산주의 국가가 됐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 이 긴 역사 5천만의 지금 생존이 어디서 시작이 됐느냐? 한문으로 형성된 자기 자신의 DNA를 버리고 영어와 성경을 받아들인 코페르니쿠스적인 개인적 전환, 개인적 혁명, 인간 이승만의 퍼스널 레볼루션 지금 5천만과 대한민국을 가능하게 합니다. 한 사람의 레볼루션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난 장진우 회장에 대해서 깊이 모릅니다. 그러나 어쨌거나 내가 그 프로트 2개만 보면 조금 거창하게 내가 얘기를 해서 격려의 뜻에서 얘기를 한다면 당신이 인생에서 했던 그 퍼스널 레볼루션 2차례 퍼스널 레볼루션 요번이 메타버스 뭐 이게 3차 레볼루션이 됐네요. 당신의 개인적인 퍼스널 레볼루션이 당신 개인에게도 중요하지만 회사와 사회와 이런 것에 의해서 이런 것 분야에서 엄청나게 중요할 수 있다. 어차피 레볼루셔너리 피겨로 시작을 했으니까 한번 이번에 제3차 장진우 레볼루션을 잘 성공시켰다. 그러려면 본인의 능력이나 의지도 대단히 중요하지만 어쨌거나 팀워크입니다. 23명의 직원들을 잘 이끌고 We are one team. 그래서 끊임없이 소통하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하이퍼 커넥티비티. 정보의 지능이 달려서 초연결. 메타버스에서만 그런 거 하지 말고 23명의 직원 사회에서도 하이퍼 커넥티비티. 그래서 직원들의 초지능, 슈퍼 인텔리전스가 광분할 수 있도록 장진우 회장은 치어리더 역할만 하면 됩니다. 직원이 장회장보다 더 똑똑해야 돼. 회장은 그 똑똑한 직원들을 놀이터에 다 놀게 하면 돼. 메타버스가 놀이터인 것처럼 메타데이터 시티가 놀이터인 것처럼 회장이 할 일은 그거 하나. 치어리더, 레볼루셔너리 피겨. 내가 메타버스나 구체적인 어떤 이런 분야에서 내가 엔지니어 출신이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 워낙 그 이제 우리 한국 역사에 물들어 있는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나의 어떤 사랑과 애정 이런 거를 젊은 시청자들에게 전해주고 싶어서 오늘 좀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메타버스에 대해서는 저도 그렇고요. 메타버스의 전문가분들이 또 따로 계실 수도 있겠지만 그리고 얘기하신 것처럼 전체적인 그 핵심을 관통하는 큰 맥락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 어떤 철학 같은 것 그리고 역사는 어쨌든 역사를 잊은 사람에게는 미래도 없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오늘 저희한테 이렇게 또 젊은 시청자분들도 계실 텐데 이런 정말 깊은 고찰과 좋은 의견들 그리고 앞으로 또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에 대한 방향성도 너무 잘 짚어주시는 것 같아서 저는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걸 보고 계신 많은 분들도
다양한 생각들을 하시게 될 것 같아요. 정말 좋은 말씀 해주신 것만큼 앞으로의 저희 대한민국의 미래와 또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보는 시간을 가지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너무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뵐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